자, 봅시다. 그 새하고 성북동 비둘기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하고 나서 소설로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피시고요. 자, 그래서 246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박남수의 새하고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의 요 두 작품 나와 있는데 저번 시간에 작가 경향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새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하늘에 깔아놓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어서요.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떠한 공간이다? 자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연 공간. 그리고 이 부분에선 대구법이 사용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구법. 자, 그리고요, 새는 노래한다. 새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새는요, 요거 뭐다? 자연, 생명, 순수를 상징합니다. 자연, 생명, 순수. 자연, 생명, 순수. 그래서 새는 노래한다. 자,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주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세 줄 묶어 볼게요.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부터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여기까지 세 줄 묶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새의 가식 없는 순수한 사랑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새의 가식 없는 순수한 사랑. 됐나요? 네. 자, 계속 보시면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연으로 보이는 것을 보시게 되면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은요,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지금 뭐 하고 있다? 새하고요, 인간을요,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제시된 거 새는 가식적이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죠. 암시적으로 제시된 게 뭐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다는 얘기야? 가식적이라는 얘기야. 이걸 통해서 새의 뭐를 강조한다? 순수함을 강조하는 거야. 순수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닌 척 하면서 뒤에서는 뒷담 까고 호박씨 까고 이게 사람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파트 보시게 되면 포수라고 하는 애 얘 세모 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 포수는 뭘 나타낸다?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인간 욕망. 자, 그래서 이 포수는 한덩이 나비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세모 치시고요. 이거 뭐다? 문명의 폭력성을 나타냅니다. 문명의 폭력성. 한덩이 나비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순수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덩이 납은 문명의 폭력성. 그래서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늘 항상 이란 뜻이죠. 늘 항상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한 마리 상한 새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거 뭐다? 파괴된 순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변질된 순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괴 또는 변질된 순수.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요. 새라고 하는 존재의 순수한 삶과 그것을 파괴하는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 같은 게 드러나고 있죠.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성북동 비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거 수능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수능에. 자, 그래서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번지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간 삶의 터전을 얘기하기 때문에 문명을 나타냅니다. 문명. 자, 성북동산에 문명이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자, 여기서 비둘기라고 하는 애 얘 줄거고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로는 파괴된 자연을 나타낸다. 파괴된 자연. 파괴된 자연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또는 두 번째로는 소외된 인간을 나타낸다. 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소외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파괴된 자연 또는 소외된 인간,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번지라고 하는 곳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번지는 보금자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금자리. 보금자리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예전엔 성북동도요 뭐였다? 성북동도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됐나요? 시골이나 마찬가지였어. 지방이었어요. 지방. 지금의 어디랑 비슷하냐면 성남이랑 비슷한 느낌? 근데 성남은 지금 따로 성남시라고 해서 시가 구축이 됐잖아. 성북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편입이 돼버린 거야. 됐니? 뭐 요새 뭐 말 많지만 뭐 구리시를 뭐 서울과 통합합시다. 뭐 아니면은 뭐 저기 딴 데를 뭐 이렇게 통합합시다. 뭐 고양시 통합합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서울을 도대체 얼마만큼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어? 이러다가 전국이 서울화 되겠어. 그죠? 자, 어찌됐건 간에 계속 보시면요.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개는 산울림에 떨다가, 돌개는 산울림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이 돌개는 산울림이라고 하는 건요. 채석장에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겁니다. 청각이고요. 자연 파괴, 청각.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돌개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가슴에 금이 갔다. 여기 줄거고요. 가슴에 금이 갔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아픔. 아픔을 시각화시킨 거죠. 아픔 시각화. 자,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두 줄 묶어주시고요. 1년에 밑에 두 줄 묶어주시고. 그래서 여전히 성북동 비둘기는 뭘 상징한다?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평화와 사랑. 자, 계속 보시면요.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메마른 골짜기라고 하는 곳 여기 줄거고요. 이게 파괴된 자연입니다. 파괴된 자연. 더 이상 물이 흐르질 않잖아. 그지?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서 채석장 포성이라고 하는 곳 여기 줄거고요. 이것도 그래서 문명의 폭력성입니다. 문명의 폭력성. 자, 그래서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탕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향수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과거에 대한 그리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옹기에 입을 닦는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금방 따낸 돌 옹기에 입을 닦는다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뭐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거야? 온정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죠. 온정에 대한 그리움. 되나요? 자, 그러면서요.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에서의 사람 있죠? 사자 요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에서의 사자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요.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역시 여기서의 사자도 물결 표시.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에서 비둘기는 사자 역시 여기서 물결 표시 치시고요. 자, 사라고 해서 사자가 계속 반복되죠. 그지? 자, 그래서 이거 뭐다? 두운이라고 합니다. 두운. 각 시행의 맨 앞에서 특정 의문을 반복함으로 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 두자를 써서 두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줄 묶어볼게요.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람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여기까지 세 줄 묶어주시고요. 이게 과거 비둘기의 이미지죠. 과거 비둘기의 이미지. 과거 비둘기의 이미지고요. 자,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러니까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고 누군가와의 유대도 끊겼고 됐어요. 자,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두 줄 묶어주시고요. 이게 현재의 비둘기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지의 대조가 일어나는 거죠. 됐어? 지금 비둘기 보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왜? 지저분하잖아. 닭둘기잖아, 닭둘기. 됐나요? 애들 보면 불쌍해. 발가락도 막 없는 애들도 있고요. 됐나요? 발가락 하나 없는 애는 그나마 봐줄만 해. 근데 발이 있는데 이쪽은 다 있어. 발가락이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아예 발가락이 하나도 없는 애도 있어요. 쩔뚝쩔뚝거리고 돌아다녀. 그거 보면 되게 불쌍해요. 근데 뭐 어떻게 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좀 그래. 좀 지저분하고 막 털 다 엉켜있고 막 어우 더러워요. 근데 사실은 비둘기가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종이 아니었는데 서울에 이렇게 유독 많아진 이유는 언제 때문이다? 그렇죠. 86 아시안게임하고 88 올림픽 때, 특히나 88 올림픽 때 몇 마리 날려보냈냐면 5,000마리 날려보냈습니다. 5,000마리를 날려보냈는데 그때 당국자들 생각은 먹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어쩌면 얘네들은 그냥 알아서 도태돼서 사라질 것이다. 굶어 죽을 거야 이 생각한 거야. 되게 잔인하죠. 근데 끝까지 살아남았죠. 거기다가 동네 주민들 중에서 간혹가다 쌀 같은 거 가지고 나와서 바닥에 뿌리시는 분들 있죠. 그럼 막 비둘기 미친 듯이 날아와요. 어디서 그 소리를 듣고 날아온지도 모르겠어요. 쫙 날아와서는 그분을 감싸요. 막 애워싸고는 막 진짜 막 미친 듯이 먹더라고. 우리 동네도 그게 있었거든. 우리 동네는 특히나 이제 잠실 나루역이다 보니까 잠실 나루에서 잠실역으로 이제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레일 따라서 이렇게 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 밑에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둘기가 그렇게 많이 살았었어. 그 밑에 진짜 막 새똥 장난 아니고 심지어는 그 비둘기를 쫓아내야 된다는 여론까지 형성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비둘기 똥이 산성이잖아. 요산 성분이잖아. 산성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네들이 똥을 자꾸 싸면 거기 쌓이잖아. 쌓이면 결국 콘크리트랑 이런 것들이 부식된다. 그래서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다 쫓아냈어요. 거기다가 다 철망 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비둘기들 못 들어가게. 그랬더니 이제는 이것들이 어디로 들어온다? 역사로 들어오죠. 역사. 그래서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역 안으로 들어와서 그 지붕 밑에 거기 앉아있어. 그래서 이러고 앉아있다 보면 고고 막 이런 소리 나요. 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앉아있어. 불쌍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직까지 새똥 맞아본 적은 없어. 아직까지. 새똥 맞으면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운 좋다고 막 행운이라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별로 맞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끔찍해요. 자, 작품 개관 부분 볼게요. 자, 가시 보시게 되면요, 요거 자유시, 서정시, 주지시입니다. 주지시라고 하는 거 여기 즐겁고요. 주지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을 기반으로 시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성을 기반으로 시를 썼다. 자, 성격은요, 주지적,
문명 비판적 상징적 여기 줄 쭉 그어주시고요. 주제는요 순수한 삶의 추구와 인간 문명의 비판 여기 줄 긋고요. 특징은요 인간과 새의 이미지 대립 여기 줄 긋고요. 이것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했고요. 자, 인간 문명에 대한 두 번째죠.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과 인간 존재의 탐구 여기까지 줄 긋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나시 보시게 되면요. 성격은요. 문명 비판적, 상징적, 주지적, 우의적 여기 줄 쭉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주제는 자연에 대한 향수와 여기 줄 긋자 자연에 대한 향수와 문명에 대한 비판 여기까지 줄 긋고요. 자, 우의적 표현으로 돌려 얘기했다는 얘기죠. 우의적 표현으로 시상전개 여기 줄 긋고요. 자, 1등급 노트 부분 보시게 되면요. 가시는요 대립적 구조, 새는 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연의 이미지, 포수는 포수 요거 세번 치시고 파괴적인 문명의 이미지로 대립관계를 이룬다. 대립관계 여기 줄 긋고요. 자연을 파괴하는 여기 줄 긋자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 문명의 비판이라는 주제의식을 부각 여기까지 줄 긋고요. 자, 시어의 상징적 의미, 새라고 하는 애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연의 아름답고 순수한 생명력, 아름답고 순수한 생명력 여기 줄 긋고요. 포수 세모 치시고요. 순수를 파괴하는 비정하고 공격적인 인간 문명의 주체, 인간 문명의 주체 여기 줄 긋고요. 한덩이 납 요거 세모 치시고요. 파괴적인 인간의 문명, 파괴적인 인간의 문명 요것도 줄 긋고요. 자, 나시 보시게 되면요. 구성상의 특징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상징적 소재와 감각적 시어를 활용하여 상징적 소재와 감각적 시어를 활용 여기 줄 긋고요. 그래서 주제를 형상화했고요. 자,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여기 줄 긋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요. 주제를 집약하는 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주제를 집약 여기 줄 긋고요. 그래서 비둘기가 처한 상황을 1, 2년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후 3년에서 여기 줄 긋자 3년에서 화자의 우의적 해석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면 여기까지 줄 긋고요. 비둘기에 대한 해석, 비둘기 여기 네모 치시고요. 인간에 의해 파괴되어가는 자연, 파괴되어가는 자연 여기 줄 긋고요. 옛날엔 야생 비둘기가 많았어요. 되나요? 근데 지금 여기다 풀어놓은 건 야생 비둘기가 아니죠. 그지? 야생 비둘기는 지금 우리가 보는 비둘기하고 많이 달라요. 좀 더 몸이 날렵해요. 날렵하게 쪽 빠졌어요. 그리고 우는 소리도 얘네처럼 막 이런 소리가 아니고 좀 더 날카로워요. 크고. 이거 어디서 봤냐면 예전에 있던 기숙학원에서. 그래가지고 소리가 특이하길래 이렇게 띡 쳐다봤어. 그랬더니 그 비둘기더라고 생긴 게. 앞만 봐도. 근데 잘못 봤나? 이렇게 한참을 보는데 다른 선생님이 뭐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 새 있는데 저기 뭔지 몰라서 그랬더니 아 저거 산에 사는 비둘기 맷비둘기예요? 맷비둘기 야생 비둘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몸이 진짜 날렵하게 빠졌어요. 날렵하게.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파괴되어가는 자연이고요. 도시와 개발에 의해 밀려난 소외계층으로 소외계층 여기 줄 긋고요. 비인간적 현대 문명에 의해 소외를 경험하는 현대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서울 성내에 이 자리를 터전을 잡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서울 변두리에다가 이렇게 터전들을 많이 잡았다고. 근데 그게 다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개발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외곽으로 계속 밀려난 거예요. 사실은 성남 가는 길에 보면 잠실에서 성남 가는 길에 보면 문정동이라고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거기 보면 문정동 로데오 거리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나이키나 뭐 아니면 리복, 아디다스 이런 매장 있잖아. 상설 매장이 쫙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애들이 학교 끝나면 거기 가가지고 쇼핑하고 그랬었거든요. 막 거기서 막 40% 할인, 막 50% 할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 사고 막 이랬었는데 거기 로데오 거리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건너편에 보게 되면 건너편에 아직도 논이랑 밭이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거의 다 없어졌어요. 거기 논밭 있는 곳에 지금은 다 뭐가 들어왔다? 법조타운이 들어왔습니다. 법조타운이. 그래서 거기 그 동부구치소도 있거든요. 동부구치소. 그 동부구치소 유명하죠. 왜? 박근혜도 왔다 갔고요. 이명박도 왔다 갔습니다. 윤석열도 왔다 갔어요. 대통령들 맛집이에요. 됐나요? 다 빨간색이네. 하여튼 빨갱이들 잡아놓는 곳인가 봐요.
근데 거기 동부구치소 있고 거기에 그 변호사 사무실이랑 그런 게 쫙 있어요. 법조타운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논밭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그 논밭에서 이제 성남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왜냐면 성남이 개발이 돼버렸으니까 거기도 도시가 됐잖아.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고, 그렇다고 잠실로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잠실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 그 논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세우고는 거기서 생활했었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곳마저도 이제 철거당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어디론가 사라졌죠.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제 친구가 거기서 살았었거든요. 원래는 잠실에서 만난 친구가 아니에요. 어디서 만났냐면 성북동에서 만났던, 성북동이 아니고 저기 어디야, 1988 배경 쌍문동. 쌍문동에서 제가 잠깐 살았었거든요. 쌍문동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그 집이 이제 우리가 잠실로 이사 오고 나서 그쪽에서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나 봐. 그래가지고 못 나간다 그랬더니 그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감당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떠돌다가 거기에 이제 마을처럼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치고 산다는 거 알고 나서 글로 거처로 옮겨서 넘어왔던 거야. 근데 왜 소식을 모르냐면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비닐하우스잖아. 화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는 뭐 전기를 꽂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비닐하우스 안에서 석유난로 떼면은 그나마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집은 이제 밖에서 나무 쪼가리나 이런 것들 주워와가지고 집 안에서 드럼통 놓고 거기다 불을 뗀 거야. 근데 이게 불씨가 올라가잖아. 불씨가 올라가면서 이제 비닐만 쳐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비닐하우스 안에를 단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천댁이 있어요. 공사장 같은 데서 바닥에 까는 회색 빛깔 그 천 있는데 그거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댔는데 그게 불이 진짜 잘 붙거든. 거기에 이제 불씨 켜가지고 그 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네 아버지 화상 입으시고 전신 화상 입고 제 친구도 화상 입고 그래서 병원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요. 지금 뭐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소외계층들, 밀려난 소외계층들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 시어의 상징적 의미, 번지라고 하는 거 여기 줄굅고요. 그래서 1행의 번지는 1행 줄굅고요. 문명을 상징한다. 문명 줄굅고요. 2행의 번지는 2행 줄굅고요. 이게 보금자리, 자연을 상징합니다. 자연 줄굅고요. 자, 돌 깨는 산울림, 채석장 포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굅고요. 문명의 횡포 여기 줄굅고요. 마당이라고 하는 곳 여기 줄굅고요. 그래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 여기 줄굅고요. 그래서 뭐 삶의 터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258페이지 가보도록 하죠. 자, 오랜만에 현대소설입니다. 미스터 방입니다. 자, 그래서 집신장수의 아들 방삼복은 돈을 벌어오겠다며 가족을 남기고 집을 나와 외국을 떠돌다 10여 년 만에 더 초라해져서 돌아온다. 얘가 어디 가냐면요. 삼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이 세 가지 복을 타고나라 라는 뜻에서 삼복이라고 붙여준 거야. 근데 얘네 집은 원래 이 동네에서 뭐 하던 집이야. 이 동네에서 막리를 해주던, 흔히 얘기하는 공노비 비슷한 거예요. 공노비 비슷한 거.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미천해. 되니?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도 맨날 무시당하는데 이제 개화가 되고 나서 개항이 되고 외국 애들 들어오니까 외국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헛소문들이 도은 거지. 그래서는 방삼복이가 처음에는요, 다 정리해요. 다 정리해서는 집에 있는 가지도구 다 팔고 그래서는 처음에 장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가요. 근데 일본으로 갔는데 얘가 일본 말을 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죠. 까막눈이에요. 한글도 제대로 못 띄네라고.
근데 그 상태에서 일본에 가니까 일본 문서를 읽을 줄 알겠어? 뭘 알겠어? 그러니까 까막눈이니까 그냥 막노동이나 한 거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먼저 개화가 됐기 때문에 일본은 개항이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지. 그래서 외국 말을 조금씩 알아들을 수는 있게 돼요. 근데 결국은 장사했던 거 다 망하고요. 그리고 막노동 했던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떠돌이로 전전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약 한 6년인가 7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왔다가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텃세를 많이 부리는데 중국은 아니라더라. 중국은 그래도 조선인들한테 조금 개방적이라더라 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왜냐면 실제로 조선인들 중에서 일본 가서 아니 중국 가서 활동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임시정부 어디 있었어요? 야 임마. 갑자기 생각. 아 진짜 너무하네. 상해 임시정부잖아. 상해. 됐어요? 상해는 근데 좀 위험한 땅이었어요. 왜?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있었지만 그만큼 임시정부 인사들을 잡기 위해서 일본군 애들이 많이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조금 위험한 곳이었는데 상해 말고 이제 다른 지역들도 이제 많이 개항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방산복이가 거기 가면 그래도 미천을 잡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집에 있는 안 그래도 얼마 남지도 않은 가재 도구들을 다 팔아요. 그러고는 다시 넘어간 거야. 넘어가가지고는 거기서도 역시 전전하는데 중국 애들이 일본 애들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해줘요. 되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애들이 일본 애들하고 아시안컵 같은 거 해가지고 축구대회 하잖아?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까지 원정 가가지고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가는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붉은 악마 뭐 핵심 멤버나 뭐 이런 애들이나 가는 거야. 축구에 미친 애들이나. 근데 일본이랑 우리가 딱 붙으면 그 관중석이요 4분의 3에서 5분의 4가요 우리나라를 응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600명 정도밖에 안 갔는데 그 나머지 다 뭐다? 중국인들이에요. 울트라 니폰 해가지고 그 걔들 파란색 입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응원하잖아. 일본 그쪽 애들은 울트라 니폰 애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걔네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가 그거래요. 중계 카메라 이렇게 잡으면 중국 애들이 한국 사람들 응원하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아주 걔들 다 알아. 대한민국 그 박수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 걔네도 같이 쳐줘요. 장난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중국 애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한테 일본 애들보다는 호의적이에요. 일본 애들보다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애들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됐어요? 100%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을 중국 애들이 100% 혐오를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70%에서 60% 혐오하는 정도예요. 그 차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본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냐면 일본 애들이 일제강점기 때 중국 들어가서 중국 땅을 먹으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만주 사변도 있고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본 애들이 일부러 우리나라랑 중국 애들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나라 사람들을 중국 애들보다 대우를 더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완동물 수준이야. 일본 애들한테. 근데 일본 애들한테 중국 애들은 뭐다? 벌레예요. 그러니까 밟아 죽여서 경멸해야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지션이 웃긴 거야. 우리나라는 일본 애들은 중국 애들을 가장 싫어하면서 우리나라는 좀 덜 싫어해주고 중국 애들도 그러니까 일본 애들 가장 싫어하면서 우리나라는 좀 덜 좋아해주고 포지션이 애매해요. 됐나요? 근데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뒤통수 많이 쳐먹었거든. 그러니까 방산복이도 가서는 사업을 하려고 해봤는데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는 다 뭐 있어요? 중국 깡패들 있죠. 걔는 흔히 얘기하는 삼합회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걔들 등살에 시달려가지고 제대로 된 장사를 하지 못합니다. 맨날 뭐 내야 돼? 보호비 내야 돼요.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보기가 또 재산을 다 털어먹어요. 제대로 된 미천도 제대로 챙겨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온 거야. 돌아왔는데 시골에서 이러고 살아봤자 이렇게 흙이나 파먹다가 소똥이나 치우다가 죽느니 차라리 서울이라도 한번 가보자. 서울에는 일거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방산보기가 가족들을 다 끌고 올라온 거예요. 됐나요? 근데 서울로 올라와서는 하려고 봤더니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다? 구두수선이야. 구두수선이랑 구두 닦아주는 거. 근데 구두 닦는 것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전 구두 잘 닦아요. 왜? 군대 있을 때 헌병이었다 보니까 하도 군화를 돌리다 보니까 경지에 오르더라고 어느 순간에. 그래가지고 원래는 병장들이 근무 나간다 그러면 상병 애들이 열심히 구두 닦아놓거든. 그 다음에 이낙연 병장님 신으십시오 그러면서 딱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거야. 그 내무실의 자존심이야. 딱 신고 갔는데 애들이 오 반딱반딱 야 칠레무실 오 요새 각 세우는데 군화빨 봐라 와 저거 광 올라온 거 봐라 미쳤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거든. 그러면서 지네 내무실 가서 막 상병들 갈궈요. 그런 건덕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돌렸는데 딱 보면 기름이 살짝 뜰 때가 있어요. 광이 나는 게 아니고 기름 뜰 때가 있어. 허옇게. 그럼 무시당해. 아 칠레몬 별거 없네. 칠레몬 뭐 누가 졸라 잘 돌린다는데 못 돌렸네.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 이제 막 핑계 대는 거야. 아 그 새끼 휴가 나갔잖아. 딴 애들이 아직 좀 숙련이 덜 됐어.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딱 들어오면서 이제 군화 벗어서 집어 던지지. 개새끼들아 쪽팔리게 이게 뭐야? 군화 똑바로 안 돌려? 막 이러거든. 나는 말년 때 그게 싫었어. 고참들이 그 지랄하는 게. 그래서 나는 말년에 어떻게 했냐면 너네는 너네, 나는 나. 니네가 잘못하면 니네가 혼나. 알았지? 내가 잘못하면 내가 혼날 테니까. 그러니까 뭐 잘못해서 간부들이 나 부른다. 나 죽었다 그래 그냥. 니네가 알아서 다 온팡 뒤집어 쓰고 끝내. 알았어? 난 그 대신에 너네한테 뭘 요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그래서 군무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냥 광 내고 그냥 들어갔었어. 근데 그게 경지에 오른 거야. 살짝 이렇게 구두약을 탁 찍은 다음에 이렇게 싹 돌리잖아. 한 번만 돌려줘도 광이 반짝반짝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보면서 오 미쳤다 이남경. 말년에 갑자기 이게 광빨이 올라왔네? 그러면서 막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도 하셨었어. 제대하고 나서 아버지가 야 내일 나 중요한 자리 있으니까 구두 좀 돌려놔. 그러면서 얘기하시면 제대한 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그걸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해봐 임마.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돌려드려. 아버지가 딱 신고 나가시면서 광 봐라. 넌 씨 해먹을 거 없으면 넌 구두 돌리면 되겠다. 그 얘기하시고 나가신 적도 있거든. 광빨 끝내줘. 근데 신규 장수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광 내는 거. 구두 닦기. 하고요. 그 다음에 구두에는 뭐 들어가요? 구두에 신발끈 들어가죠. 끈 같은 거 생각보다 예전에는 질이 떨어져서 많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파는 거 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뭐다? 여자분들이 많이 낭패봐요. 뭐? 구두 신고 가다가 뒷굽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뒷굽을 수선해 주는 거야. 못 받고 막 이래가지고. 남자들 구두 뒷굽도 간혹 가다 떨어질 때 있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본드 칠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 이거는 다른 기술이 딱히 필요가 없거든. 됐나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근근히 입에다가 풀칠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던 와중에 뭐가 된다? 해방이 된 거죠. 해방이 됐는데 사람들 막 신났어. 막 대한독립 만세! 막 이러면서 막 광화문 거리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나마 만세 행렬은 광복 이후로는 2002 월드컵 때가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2002 월드컵 때 장난 아니었어. 저기 광화문 거리 있잖아. 저기 이순신 동상 있고 저기 막 광장 만들어놨잖아. 저기 전체가 다 그냥 사람이었어요. 전체가 다. 자, 막 이순신 동상 있는 데까지 막 기어 올라가서 막 이렇게 영상 보는 애들도 있었고, 거기서 막 손 흔들고 막 붉은 악마 막 분장해가지고 바디 페인팅하고 막 장난 아니었어. 내 친구도 거기 사진 찍혔었어. 내 친구 이렇게 미친 척하고
머리를 여기를 빨간색, 여기를 파란색 해가지고 태극전사가 된 거야. 머리를 염색을 해가지고 얼굴도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 사진 찍혀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막 만색으로 그러는데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도대체 광복이 돼서 좋은 게 뭔가 시끄럽기만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됐더니 좋은 게 있어. 광복됐더니 뭐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일본 순사들이 싹 다 사라진 거지. 순사가 결국은 뭐예요? 경찰이잖아. 경찰들이 없어졌는데 경찰 중에서도 누가 없어진 게 얘는 그렇게 좋다. 경제계가 없어진 게 그렇게 좋아. 경제계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이제 폭리를 취하거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있으면 잡아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경제계가 싹 사라지니까 자기가 1,000원 주고 뛰어온 신발끈, 구두끈 이거 2,000원에 팔았었거든. 1,000원 2분 남겨서. 근데 이거를 1,000원 들여서 가져왔는데 5,000원에 팔아도 되고 10,000원에 팔아도 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는 도매로 뛰어왔고 이거 남는 장사다. 그래가지고 막 폭리를 취했던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애가 이제 그 재료가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재료를 띠러 갔어. 구두 밑창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사러 갔더니 경제계가 없어져서 좋아진 건 누구도 좋아진 거야. 도매상들도 좋아진 거지. 얘는 소매상이잖아. 도매상들도 폭리를 취하기 시작한 거지. 나 분명히 어제 구두끈 2만원에 팔았는데 이 새끼가 25,000원 불러. 근데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사요. 그래서 아이씨 망할 놈의 나라 해방돼서 좋은 줄 알았더니 하나도 좋은 거 없네 그러면서 승질을 내요.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종로통에 앉아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사람들이 순사들이 돌아다니면 순사만 보면 도망갔는데 요새는 뭔가 달라. 요새는 녹색 군복을 입은 쑥색이에요. 쑥색 정확하게는 쑥색 군복을 입은 노란 머리라고 파란 눈을 하고 코가 이만한 코쟁이들만 보면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야.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럴 때는 빨리 바뀐 쪽에 갈아타야 돼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는 얘가 당장 집에 가요. 집에 가서 그동안 뭐 없는 살림 있는 살림 어떻게 마련을 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갖다 팔아요. 다 갖다 팔아요. 심지어는 이불까지 다 갖다 팔아요. 팔고는 생긴 돈을 가지고 어딜 간 거야? 양복점을 가요. 이때 당시에는 기성 양복이 없어요. 다 뭐다? 맞춤 양복이에요. 지금도 맞춤 양복 하는 데 있어요. 어디 가면 있냐면 특히나 너도 나 못지않게 등치가 좋잖아. 그러면 이제 기성 양복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 그럼 이제 그 맞춤 양복집을 가시면 돼요. 어디 쪽에 많냐면 청담동 쪽에 많아요. 청담동. 그쪽에 부잣집들이 많다 보니까 맞춤 양복 맞춰 입는 집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가면은 거기서 맞춰줘요. 그러면 이제 전에 한번 내가 봤던 게 1+1 행사 있을 때가 80만 원에 2벌. 이건 땡 잡는 거예요. 80만 원에 2벌이면. 왜? 내 몸에 딱 붙게 이제 수트핏을 딱 재가지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살찌면 안 돼. 살찌거나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 이게 핏감이 죽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조금 찌고 빠지고는 괜찮아. 됐나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맞춤 양복을 딱 입은 거야. 거기다가 모자까지 중절모까지 딱 쓰고. 그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야인시대 보면 애들 중절모 꼭 쓰고 다니냐. 중절모 딱 쓰고 거기다가 여기다가 짧은 단장이라고 해서 짧은 지팡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신사들이 그걸 차고 다녔다고. 그걸 여기다 팔목에다 딱 걸고는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동네를. 그래가지고 어딜 가냐면 얘가 원래는 저기 얘네 집이 좀 떨어진 곳이야. 서울 변두리쯤이에요. 근데 거기가 아니고 종로통으로 나와서는 인사동을 돌아다니는 거지. 인사동에는 지금도 외국인들 많아 적어. 많잖아. 왜? 거기 오면은 한국 전통의 그런 공예품이나 이런 것들 살 수가 있잖아. 뭐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라든가 아니면 거기 가면 또 여기도 많지만 한복 대여점도 많잖아. 그런 거 입고는 이제 사진도 찍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거랑 똑같이 미군 애들도 우리나라 왔잖아. 우리나라 기념품을 사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는 인사동 같은 데 많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가서 본 거야. 봤더니 사병들이 있어. 이 사병들은 잡아봤자 도움이 안 돼. 싹 보니까 간부들이 있어. 근데 간부도 너무 높은 애는 안 돼요. 네, 너무 높은 애는 작전 지휘를 짜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실권자가 필요해요. 실권자. 됐어? 그래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뛰는 애들 걔네들이 누구 정도 되냐면 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 계급일 것 같아요. 실무에서 뛰는 애들. 사단장이 중령? 중령 정도. 중령도 많이 높은 거예요. 왜? 전쟁 끝나고 나서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나오거든요. 독일하고 미군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그 세계 2차 대전 그 내용이 나온 드라마가 있는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해서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 있어요. HBO 거. 그 지금 봐도 진짜 퀄리티 좋아요. 근데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마지막 10화가 끝날 때 그때쯤 딱 보면 소위 아니면 중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바풀떼기 2개 아니면 하나짜리 얘네들이 실권자예요. 중령이나 이런 애들은 명령만 내려요. 야, 너 여기 이 지역 교량이랑 이런 거 연결해야 되니까 그 업체 좀 알아보고 이렇게 애들 경매 받아가지고 가장 저렴한 애한테 맡겨가지고 제대로 공사 좀 해놓고 여기 좀 복구해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끝이거든. 그럼 걔네들은 그냥 작전 지휘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그걸 다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권자예요. 거기서도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도 소위 하나 딱 나오는데 그 소위가 3스타짜리하고 맞먹어요. 독일군 3스타. 독일군 3스타가 되려 걔한테 존칭을 취할 정도로. 왜?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명 딱 눈에 들어온 거야. 아, 쟤 간부. 아주 높지도 않은 애. 왜? 아주 높은 애들은 이런데 장바닥 같은데 안 돌아다녀. 걔들은 돌아다녀도 못 타고 다녀. 그렇지. 찝차 타고 다니잖아. 만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저런 애들 노려야 돼. 그래서 얘가 S소위라고 하는 애를 찾게 돼. 근데 S소위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누구하고. 그 장거리에서 그냥 물건 깔아놓고 이제 물건 파는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 치고 영어 공부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애들 빼고는 없을 거 아니야. How much? 곰방대 하나를 딱 살라고. 곰방대. 이거 얼마 안 해요. 기껏해야 우리 지금 사봤자 한 6,000원, 7,000원이면 살 거야. 곰방대 하나 사겠다고 How much? 하고 물어보는데 뭐라는 거요? How much? 그러면서 이걸 들고 How much? How much? 계속 얘기하니까 얼마인가 물어보는 건가? 그거 3,000원. What? 아, 진짜 답답하네. 3,000원! 3까지는 알아듣겠는데 1,000을 못 알아듣는 거지.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방산복이가 딱 끼어든 거야. Excuse me? 왜? 얘는 일본 가서 어깨너머로 누구 외국인들 영어를 들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금은 할 줄 알아. Excuse me? May I help you? 여기까지만 해도 이 새끼 영어 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발음은 안 좋아. 걔네 귀로 듣기에는 이게 뭐야 방언으로 들렸을 거야. 아따 그렇게 나가 쪼까 도와드릴까? 이런 소리로 들렸겠지. Oh, can you speak? Oh, a reader. Oh, okay. How much? 그러니까 얼마요 저거? 3,000원. 3,001. Oh, thank you. Can you speak English? 그러면서 다시 물어본 거지. Oh, real. Oh, 너 무슨 일 해? 나 여기서부터는 영어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어 다 나왔어. 너 무슨 일 해? 그랬더니 나 사실은 출판사 같은 데 다녔었는데 출판사에서 나 그만뒀어 일. 요새 좀 뒤숭숭해서 시국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내가 그만뒀어. 그래서 지금 무직이야. 일거리 알아봐야 돼. 그랬더니 그럼 너 시간 많겠다. 그러면 나 좀 도와줘. 뭘 도와주면 되는데? 그랬더니 나 데리고
여기 서울 한 바퀴 구경시켜주고 나 관광 좀 시켜줘. 내가 가이드비 줄게. 그러면서 얘기한 거야. 가이드비 짭짤해요. 특히나 이렇게 개인 가이드비면요, 이건 돈 왕창 나와요. 그리고 얘네가 주면 다 뭐야? 뭘로 주겠어? 1,000원짜리로 주겠어? 뭘로 주겠어? 달러잖아. 달러로 주면요, 달러 화폐 가치가 엄청 높기 때문에 100달러만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 100만 원보다 더 많이 나가는 돈이야. 됐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다고. 화폐 파워 자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돈 줄게. 그러면서 달러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땡큐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닌 거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물어본 거야.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데 여기 경복궁에 그거 있잖아. 그 물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누각 쓰여져 있는 거. 그거 뭐죠? 무슨 전인데? 광안전이었나? 하여튼 뭐 누각 있잖아. 누각 보면서 저게 뭐 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that place is king drinking alcohol and dance with dancer 그러면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술 처먹고 노는 곳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거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거기는 뭐 연회를 베푸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체로 낮 시간에는요 선비들이나 아니면 학자들 불러가지고 걔들하고요 경전 공부를 왕이 하는 곳입니다. 됐나요? 경전 해석을 다시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술 처먹고 노는 곳이라고 잘못 전달하는 거지. 아는 거 쥐뿔 없어요. 근데 문제는 S소위는 더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는 거야. 그러면서 돌아다니는데 재밌었어. 그러니까 너 내일 또 출근 안 하겠네? 그러니까 출근 안 한다고. 그러면 너 내 전소 통역사가 되어줘. 왜? 영어를 아예 못하진 않으니까. 통역사가 되어줘? 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다. 너 어디 사니? 그랬더니 성북동 바깥쪽에 산다. 멀리 사는 거지. 그러지 말고 왜? 미군 부대 어디 있었어? 맞아요, 용산. 우리 성렬이 오빠가 좋아하는 그곳. 그곳에 있었어. 그러니까 용산하고 가까운 곳으로 집을 배정을 해준 거야. 이 집은 누구 거야? 원래는 친일파 거죠. 일본 놈 거죠. 경치가 끝내줘요. 2층짜리 양옥집이고요. 거기서 딱 쳐다보면 서울시내가 다 보여. 거기다가 바닥 막 다 대리석으로 깔려있고 거기 막 비싼 도자기 막 쫙 있고 거기다가 그 집에서 출퇴근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승용차도 한 대 배정해줘요. 이것도 친일파한테서 뺏은 거. 그리고 기사도 한 명 붙여줘요. 기사, 운전기사. 그래서는 얘가 쫓아다니면서 전담으로 뭐 하는 거야? 전담 통역사가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실권자라고 했잖아. 여기 한강다리 끊어졌어. 한강다리 하나 놔야 된대. 이거 용역사는 어떻게 뽑지?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방산복이가 저거 한강다리 놔야 되는데 누가 놓을 것이오? 아유 미스터 방 나한테 맡겨줘. 내가 다리 하면은 내가 아주 그냥 짱짱하게 잘 놓잖아. 나 벌써 한 15개 놓은 거 같아. 미스터 방 저 양반 공사비 빼돌리기로 유명해.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쫙 맞춰줄게. 이러면서 경쟁이 붙는 거죠. 경쟁이 붙으면서 얘네가 미스터 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공사비에서 일부분을 띄어가지고 그걸 방산복이 주머니에다 넣어주는 거야. 됐나요? 그렇게 도로 놓고 그렇게 교량 놓고 사업이 있을 때만 방산복이 주머니는 빵빵해져요. 나중에는 방산복이 집으로 그냥 공공연하게 과일 박스나 막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럼 과일 바구니가 들어오면 과일 바구니를 딱 뜯어가지고 방산복이는 과일을 안 먹어요. 쳐다도 안 봐. 우르르 쏟아버려요. 그럼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돈 뭉치가 다 깔려 있는 거지. 근데 딱 들어서 봐요. 딱 보고 쫙 넘겨봐.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김 사장 이 개새끼 이런 푼돈 가지고 지금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래? 내가 누군데? 씨발!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나 미스터 방이야 미스터 방. 어디서 지금 개수작이야? 그러면서 얇게 들어있는 그 봉투 있어요. 돈 봉투. 그걸 아예 그냥 찢어버리는 장면도 나와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서 개수작질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얘가 계속 부정 축제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 일하는 아줌마 따로 있고 2층에서 일하는 아줌마 따로 있고. 때는 날마다 호의호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다? 백주사죠. 백주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백주사는요, 일제강점기 때 방산복인의 마을의 지주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지주였다는 말은 뭐예요? 친일파죠. 근데 얘가 직접적인 친일파는 아니었어. 백주사한테 아들이 있거든. 이 아들이 뭐였다? 일제강점기 때 순사였던 거야.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한테 순사를 시켰다, 경찰을 시켰다. 이건요, 이 새끼 어마무시한 뭐예요? 어마무시한 친일파였던 거예요. 진짜 뼛속까지 친일파인 거야. 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백주사 아들내미가 여기저기서 뇌물에다 뭐에다가 사람들 막 등쳐먹고 막 해가지고 돈을 왕창 모아놓은 거지. 그러고는 아버지한테도 신경을 써준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는 돈 좀 없는 애들, 그런 애들 착취해가지고 땅을 매입해드리기 시작하죠. 괴롭혀가지고. 그런 다음에 땅을 매입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작을 주는데 소작료 비율 자체가 다른 거지. 원래는 소작 줄 거면은 6대4 정도 줘야 돼요. 6대4. 그래서 지주가 6, 그리고 소작농이 4는 먹어야지 먹고 살기가 편해요. 그나마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5대5 진짜 잘해주는데요. 진짜 잘해주는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소작하는 그런 땅들 있죠. 그런 땅을 역둔토라고 하는데 그런 데나 5대5 정도 줘요. 아주 드물게. 되는. 그러니까 거긴 진짜로 그냥 경쟁자가 줄을 쫙 서요. 그런데 일본 놈이나 친일파들, 이 새끼들이 이제 땅을 손에 쥐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비율이 8대2가 되는 거죠. 열심히 농사지어서 1억어치를 만들면요, 연봉 1억이잖아. 기분 좋잖아. 근데 8천만 원 주는 거야. 연봉 얼마? 2천만 원. 한 달에 얼마? 기껏해야 150 조금 넘어요. 한 170, 160 요 정도 될 거야. 그 돈 가지고 뭘 먹고 살아? 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는데 티를 낼 수도 없어. 왜? 아이, 그렇게 싫으면 소작 짓지 말고 꺼지든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다들 눈치 보면서 백주사 집에다가 뇌물 갖다 주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창고에 막 넘쳐나요, 물자가. 특히나 일제강점기 말쯤 되면요,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물자를 다 어떻게 했다? 국가에서 통제했습니다. 배급이에요. 그러면 가족이, 만약에 니네 가족이 6명이야. 6명이면 한 달에 한 번 보급이 나오는데, 뭐가 신발 보급이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신발이 질이 좋은 게 아니야. 질이 정말 나쁜 고무신이 나와요.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고무신은 양질이에요, 정말. 옛날 고무신은 바닥이 얇아서 며칠 신으면 그냥 빵꾸가 뚫려요. 근데 그것도 어거지로 신고 다녔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없느니 있는 것처럼 신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고무신 짝이 딱 하나 나와. 근데 엄마 아빠 있어, 너 있어, 누나 있어, 형 있어, 동생 있어. 학교 가야 돼, 다. 아빠는 출근해야 돼. 그러면 서로 고무신을 신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쟁탈전이 벌어져요. 일찍 일어나서 고무신 신고 나가는 거야. 밥도 안 처먹고. 근데 이런 신발이 백주사 집에는요, 창고 안에 10켤레, 20켤레씩 있는 거야. 남들은 없어서 못 씻는데 창고에 재놓은 거야. 설탕이 20kg짜리 푸대로 2푸대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설탕은요, 굉장히 비싼 물품이었습니다. 되나요? 지금이야 뭐 그냥 널려 있으니까 그냥 다들 그냥 호로호로 먹고 그러는데, 옛날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비단이 막 몇 폭씩 있고요. 엄청 부자예요. 그거 빼고도 현금으로만 1만 환이 있었어요. 1만 환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만 원이면 30원이 100만 원이거든요. 30원이 100만 원. 300, 3천. 1억에다가 3억. 3, 4억 정도 현금을 갖고 있었던 거야, 집에. 야, 이런 집이 어딨어. 현금을 3, 4억 갖고 있는 집이. 맞잖아. 그 정도로 부자였는데 이게 뭐가 돼버린 거야? 해방이 돼버린 거지. 해방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제일 먼저 습격당한 게 누구다? 경찰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습격당하죠. 그래가지고 백주사 아들내미하고요. 백주사 아들내미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머리끄댕이 잡히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백주사 아들도요. 맨몸만 빼가지고 도망 나온 거야. 그래서 백주사 집으로 숨어요. 그런데 백주사도 그동안 해먹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백주사 집을 급습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주사도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백주사는 어디로 도망오냐면 서울로 도망을 와요. 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나 알아보는 사람 없겠지 하고 도망온 거야. 도망와서는 여관에서 생활을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여관에서 음식 같은 거 안 해줘요. 근데 옛날에는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면은 식사를 먹겠다라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차려줘요. 근데 그거 먹고는 이제 밖에 나왔는데 속이 쓰리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소화시킨다고 동네를 한 바퀴씩 두 바퀴씩 돈 거야. 돌다가 얘가 이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 다 찾을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까만색 세단이 하나 옆으로 싹 지나가는 거야. 그러더니 띡 하고 멈춰. 그러더니 뒤로 후진을 해. 그러더니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백주사님 아니십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옛날에는 지금이야 파워윈도우니까 이렇게 누르면 윙 하고 내려가지. 옛날에 이거였어요. 이거. 돌리는 거. 그래가지고 나 처음에 샀던 차가 그 마티스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서 경차거든요. 혹시 스파크라고 아세요? 쉐보레? 그게 그거예요. 그게 이제 대우 자동차에서 이제 쉐보레로 넘어가면서 이제 스파크라고 이름이 바뀐 거야. 원래는 마티스 크리에이티브인데 내가 귀찮았던 거야. 왜? 운전은 나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파워윈도우는 앞좌석만 해놨어. 운전석하고 조수석까지만 해놓고 나머지 뒷좌석은 이거 돈 더 내야지 해준대. 20만 원인가 30만 원. 뒷좌석은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해놨어.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하고 어디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내 차 타고 이동했거든. 이동하는데 너무 덥다. 우리 창문 좀 열자 그러는데 창문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돌려? 그러면서 당황하더라고. 근데 띡 보더니 이거 뭐야? 와 파워윈도우가 아니야. 그러면서 다들 신기하면서 돌리더라고. 와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와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했나봐. 되게 뻑뻑해 남경쌤 그러는데 그죠? 제가 뒷좌석에 탈 일이 없어서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갔던 기억 나는데 그게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에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돌려가지고 아유 이거 백주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는데 딱 보는데 얼굴이 어디서 많이 봤어. 왜? 방산복이는요 어렸을 때 코뼈를 다쳤는지 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든. 자네는 코삐뚤이 방산복이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예 맞습니다. 저 방산복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저 이제 방산복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미스터 방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재수 똥 털려. 재수 똥 털리는데 어떡해. 이 새끼 뭔가 있어 보이잖아. 뭐 바쁘신 일 없으시면 저희 집 가셔서 간단하게 술이라도 한잔 하실까요?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의리 번쩍한 자기는 타본 적도 없는 까만색 세단을 타고 쫙 가는 거지. 이때 당시에 운행했던 세단이면요 뭐냐면 캐딜락이에요. 거의 대부분 까만색 캐딜락. 왜냐면 외제차 아니면 우리나라 국산차가 없었기 때문에 다 미국에서 들여온 거예요. 대체로 캐딜락 많이 타고 다녔어요. 캐딜락을 몰고는 이제 싹 집에 가서는 딱 내렸는데 집에서 하인들이 대기하고 있고 바닥이 막 대리석이 깔려있고 샹들리에 막 달려있고 와우 막 이러면서 막 딱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2층 올라가시죠. 그래가지고 2층 집이야. 또 올라갔어. 그랬더니 서울이 다 보여. 근데 그 창문 딱 열어놓고는 거기서 이제 맥주 시켜가지고 먹는 거야. 처음에는 따끈하게 데핀 사케를 가져와서 사케 한 잔 마시고 그러고 나서는 아줌마 나 항상 먹던 대로 준비 좀 해줘. 그랬더니
비루를 개짝으로 가져왔는데 비루가 뭐냐면 맥주예요, 맥주. 이때 당시에 맥주는요 부의 상징입니다. 왜? 안 취해. 배만 불러. 근데 비싸. 지금은 맥주 싸졌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우리과 교수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1970년대에 본인들이 교수님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교수가 됐다고 그랬는데 1960, 70년대에 월급날이 되면 그렇게 교수님들이 종로통을 가신대요. 왜? 거기에 맥주집들이 많거든. 생맥도 안 드세요. 생맥은 이제 좀 손님 별로 없는 집에 가면 좀 오래된 생맥을 내놓기 때문에 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다고 맛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난 그건 못 느껴요. 근데 교수님들은 아시더라고. 맥주를 하도 많이 드셔서. 병맥 딱 시키세요. 병맥. 지금도 같이 가면 병맥 시키세요. 항상. 병맥을 갖다 놓고 밤새 마시는 거야. 그럼 괴짝으로 막 한 괴짝 두 괴짝이 나온대요. 그거 그냥 월급 딱 해가지고 내고 그냥 딱 기분 좋게 집에 와서 나머지 월급 딱 주면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은 월급이 적은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하루 기분 낸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황산복이는 평소 먹던 대로 그러면서 떡도 왔는데 그냥 괴짝 하나가 와. 이게 뭐야? 그러는데 드시죠 이게. 저는 요새 국산 술은 좀 입에 안 맞아서. 역시 외국 술이 입에 맞아요. 비루가 아주 그냥 제대로입니다. 그러면서 뽕 따가지고 이제 쫙 마신 거지. 마시면서 안주도 안주도 나초칩을 쫙 깔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치즈 뭐라고 하죠? 소스 쫙 뿌려가지고 딱 해가지고 무적무적 씹어 먹는데 마치 깍두기 집어 먹듯이 막 마신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백주사가 아우 재수없는 새끼 그러면서 지자랑을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속이 뒤틀려가지고 그냥 확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 새끼가 지금 권력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뭐 한다? 황산복이한테 부탁을 해요. 청탁을 해요. 되나요? 그 장면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래서 같이 봅시다. 자,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요. 시간의 역전.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이날도 신기루 장수 방산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아마도 뭐 여기 탑골공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두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개인주의적이죠. 개인주의적. 자기한테 이득되는 게 없으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들끼리면서 덤쑥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워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닿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찌푸려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우라지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렁거리며 반감이 솟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요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가로 열어서요 이렇게 그는 두렁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역사의식이 부족해요. 역사의식이 부족하다. 자,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주어졌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요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뭐예요? 수선료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수선료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 됨 쓰시고요. 10전이나 15전을 박아주던 칭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서가 없어졌다면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다.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것인가 보다.
자, 삼복은 진 10개를 봐가지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해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들이 제 마음대로 재료값을 올리던 것이었다. 진, 가죽, 고무, 실 모두가 5곱, 10곱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루 장수는 손님에게 아무리 비싸게 받는 데짜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옌병을 그놈의 경제겐 다 어디로 가 뒤졌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런 옌병을 그놈의 경제겐 다 어디가 뒤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회주의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기회주의적.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반응이 달라요. 됐나요? 자, 석양 때 신기루 괴짝을 어깨에 맨 채 홧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다. 그러다가 이제 팔자를 피게 되죠. 그러고 나서요.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일주일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백주사의 처지입니다. 백주사의 처지. 아까 얘기했죠. 무슨 파? 친일파라고 했죠. 그러니까 광복되고 나서 길을 못 펴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앵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왜? 복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참았다.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역시 백주사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드러나죠. 백주사의 기회주의적 태도. 됐나요? 자, 보안이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삐뚤이 삼복이는 말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코삐뚤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됐나요? 네.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아 한 놈 냉기지 말고선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 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귀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끌어안치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 다 잡고 짚어고 세간 처부순 것 말끔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내 재산 절반 노나 주문세 절반 여보게 미시다방.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죠. 재기의 기회를 노림. 됐나요? 염려 마시오.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면 MP가 뭐예요? 밀리터리 폴리스 헌병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 끌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을.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뭐예요? 허세 부리고 있죠. 고마우이. 백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이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덥석 잡는다. 백골 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련하겠나. 휜말이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고만다 제발이요. 여기까지 해서 휜말이 아니라부터 고만다 제발이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묶어주시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역시 허세가 드러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산복이가 아이고 고맙네 그러니까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일어나요. 일어나서는 뭐 한다? 일어나서는 얘가 안 좋은 습관이 하나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양치를 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입에다가 물을 머금고는 가글을 해요. 가글을 한 다음에 이거를 뱉는데 술 먹으면 꼭 하는 짓인데 뱉는데 어디다 뱉냐 하면 이게 항상 얘가 서울 쪽을 바라보면서 테라스에서 그걸 뱉는 거야. 됐나요? 마치 이 세상 것들아 내 발밑에 무릎 꿇어 이 비굴한 자식들 그러면서 이렇게 됐나요? 이게 비천한 것들 그러면서 푹 하고 뱉듯이 뱉는데 그래서 양치라고는 거글거글 한 다음에 딱 나와서 폐 하고 뱉는 그 순간 S 소리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지. S 소리가 들어오다가 현관문 열라고 그러다가 테라스 부분에서 소리가 나니까 인사하려고 뒷걸음질 나온 거죠. 아이 미스터 방 그러는데 그때 이미 그게 가글물이 쏟아진 거지. 그래서 얼굴에 다 뒤집었어요. 와우 그러면서. 그래서는 미스터 방이 뛰어나와서 sorry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you devil 그러면서 그래서 어퍼컷을 빵 올려치면서 소설이 끝이 나죠. 자 이거 뭐예요? 미스터 방이 결국은 몰락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됐나요? 됐어? 자 작품 개관 부분 볼게요. 작품 개관 부분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단편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 줄굼고요. 그리고 세태 소설. 세태 소설도 줄굼고요. 세상의 행태를 보여준다. 풍자 소설, 풍자 줄굼고요. 자 성격은요 풍자적, 현실 비판적, 풍자적, 현실 비판적 여기 줄굼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여기 줄굼고요. 시간적으로 광복 직후, 공간적으로 서울입니다. 광복 직후 서울 여기 줄굼고요. 주제는요 권력을 쫓아 여기 줄굼자, 권력을 쫓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태와 인물 비판 여기 줄굼고요. 특징은요 과거 현재가 혼합된 입체형 구성, 입체적 구성 여기 줄굼고요. 판소리 사설체를 사용하여 판소리 사설체 여기 줄굼고요. 서술자의 개입이 서술자 개입도 줄굼고요. 이것이 자주 나타난다. 등장인물의 성격, 방산복, 보잘것없는 신기루 장수에서 해방 이후 진주한 미군 장교의 여기 줄굼자, 미군 장교의 통역이 되어 출세 여기까지 줄굼고요. 하는 인물이고요. 광복 직후 혼란한 사회에서 발빠르게 권력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인물을 대표한다. 기회주의적 인물을 대표 여기 줄굼고요. 백주사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순사인 아들 덕에 부를 쌓은 전형적인 친일파, 여기 줄굼고요. 방산복의 힘을 빌려 복수를 하고 자신의 부를 되찾기 위해 비굴함도 참고 아첨한다. S 소위 해방 이후 혼란한 전국에서 실질적인 권력자로 묘사되는 제3의 인물. 방산복의 출세와 몰락을 결정한다. 방산복의 출세와 몰락을 결정 여기 줄굼고요. 자 인물의 의화화해서 나와있죠. 인물의 의화화 여기 줄굼고요.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 여기 줄굼고요.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비판적 시각 여기 줄굼고요. 유도한다. 골개미 여기 줄굼고요. 대상을 역전시키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웃음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당대사회 여기 줄굼자 당대사회의 부조리 모순과 관련하여 비판의 기능을 수행 여기까지 줄굼고요. 풍자적 요소 가족이나 조국, 독립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고 권력의 빌부터 여기 줄굼자 권력의 빌부터 살아가는 인물의 허세와 자기 과시에 대한 풍자를 통한 바람직한 인간상을 드러내며 여기까지 줄굼고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